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면한 현안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중요한 상대국 중에 하나이고 관세 협상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걸린 게 그 7월 4일이 이제 관세 90일 유예가 8일입니다. 7월 8일. 8일. 네. 그게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6월 4일이 트럼프가 전 세계에 그 협상 중인 나라에 협상안을 내라 그래 마감일이었어요. 6월 4일이. 근데 우리는 그날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에 이제 90일 유예가 끝나면은 협상이 된 대로 관세 협상을 새로 맺는다 이 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보편 관세 있지, 상호 관세 있지, 품목별 관세 있지. 이게 삼중 체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지렛대로 삼은 게 이제 뭐 알래스카에 뭐 가스 개발하고 LNG. 네. 거기에다가 조선업도 있고 심지어 주한미군 문제까지 막 그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고 이거를 7월까지 어떻게 뭘 갖다가 타결을 한다? 저희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우선 화급하게 이 통상관세 이런 데 동맹 조정 문제가 이게 사실은 피해가기는 어렵고 어떻게든 방향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전체를 다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 저번에 저 용산 대통령실 들어갔더니 컴퓨터 하나 프린터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던 정부가 그동안에 한덕수 최상목 체제에서 미국하고 협상한 내막이라든가 그런 걸 자세히 인수인계했겠냐 난 이것도 의심이 되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다 파기가 됐고 네. 그러면 양보한 거를 각서라든지 미국이 구두 약속을 미국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네요. 제가 네. 의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통상 교섭을 할 때 협상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비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전체를 이렇게 완전히 먹통 트럼프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무슨 협상을 했는지를 완전히 하나도 모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쪽의 반응을 보면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 한덕수가 했던 게 기억나시죠? 미국에 네. 맞서지 않겠다. 우리 미국의 은혜를 입은 거다. 그리고 경제 안보로 풀겠다. 경제 안보로 풀겠다. 한미동맹 강조하겠다 했는데 그때 베센트는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협상을 했다. 미국이 최고의 협상을 하면 그건 우리는 최악의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뿐 아니에요. 쟤들이 그 미국 표현입니다. 쟤들이 지금 선거운동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굉장히 말했어요. 모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현덕수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또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미국한테 급히 60명의 통상교섭단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60명이 80분밖에 협상을 안 했어요. 그거는 하나도 거침없이 미국한테 다 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가가지고 우리 이제 새 정부가 갔을 때 이 드림이면 어떡할 거예요? 명세서를 명세서를 드림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 자격 없는 정부가 한 거 인정 못한다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제 미국도 알아요. 그럼 조중동 동원하고 미국 그거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이 그 미국하고 오지랖 넓게 협상한다고 그렇게 휘저고 지금 저 출국 금지된 피의자가 됐습니다. 맞아요. 곧 특검에 소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한쪽으로는 내란에 대한 어떤 피의 사실이 있던 그때 그게 우리가 그 당시에 몰랐지만 미국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그 내란의 연장선에서 통상 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제 떠안고 이걸 동티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고약스럽겠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더니 말이야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저 국무위원도 짐 싸고 있는 거 다시 불러들였잖아. 네. 국무회의 한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똥 씹은 표정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참 이게 국가의 연속성이란 문제가 정진수가 100개까지 치웠지 않습니까? 100개까지 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관제. 근데 하나 또 빠진 게 있어요. 네. 자 통상이 바로 앞에 있고요. 트럼프가 제일 주관심사인데 또 김태호가 몰래 따라갔잖아요. 맞다. 김태호가 따라가지고 알렉스 왕하고 한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조선에 대한 음. 한미 간의 워킹 그룹을 만들자. 이 미친 짓 아니에요? 자기 지금 실패하고 내란범위에 있는 그 며칠 안 남았는 대행 정부의 안보실 차장이 가서 한미 조선 나중에 결정에 한미 조선 워킹 그룹을 만들자고 합의했고 두 번째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에요. 이것도 들이밀 때는 어떡할까요? 저는 트럼프는 관세를 밀고 있고 지금 보면 미국의 국방부 군부 그렇죠? 국방장관 외국 국무장관은 또 계속 지금 한미일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저항이 왔을 때 한미일을 미는 건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쪽에 양 압력이 왔을 때 지금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 이거 버텨내기가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 쌍방 압력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좀 저도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바이든 정부 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반도체법이나 IRA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 약속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이 원점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자기들은 마음대로 바꾸고 네. 우리는 전 정부에서 잘못된 의사 결정들을 바꿀 수 있는 권한 없는 겁니까? 결국 보조금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죠 아직 네. 그때. 예. 아니 지금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국 기여도가 세계 1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2만 5천 명 일자리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최근 3년만. 근데 최근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만들어줬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거기다가 보십시오. 방위비 분담금이 1년에 1조 5천억 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걸 현행 2만 8천 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5,200만 현금으로 우리가 5,2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2만 8,500명이 다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돈이 쓸 데가 없어 쌓아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1년에 9조 6천억 원의 무기를 사줬어요. 10조입니다. 10조. 이미 10조인데 매년. 매년 그러니까 네. 매년 10조예요. 거의 세계 1위입니다. 미국 무기 사는데. 이것도 아니 아시아에선 한국을 넘볼 나라가 없어요. 가끔- 미국 무기 가끔 사우디가 좀 넘지. 없지. 예.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해외 미군 기지 중 가장 현대화되고 가장 넓은 기지를 제공했습니다. 요거 10조 원짜리입니다. 10조 원짜리. 기지가 아니라 신도시 하나를 줘줬어요. 예, 완전히 뭐 그냥 모든 게 다 돼요. 자, 이거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막 10조 단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매년 10조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먹어도 너무 뭐 처먹어 놓고 이상 그런데도 10조를 더 달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데 헤그세스가 그러니까, 한 네. 얘기는 네. 뭡니까? 샹그릴라 안보대하고 5월 31일 날 거기서 뭐라 그랬냐? 저 동맹국들이 국방비가 너무 적대. 나토 수준 5%로 높이래. 우리가 지금 2.6%예요. 2.6%에서 그 정도 좀 무지 많이 준 거예요. 이걸 또 더블로 올리라는 거거든. 야, 그러면은 네. 이런 식의 얘기를 다 들으면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말이지. 그래 놓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헤그세스가 거친 사랑법도 틀림없이 사랑이래. 그래서 내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지. 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 그거 있잖아요. 폭력적인 남편이 때려놓고 네. 사랑해서 때린대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 쉽게 얘기해 돈은 더 달라고 하면서 반대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 보면은 주한미군은 감축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모순적인 말로 들리거든요. 사람은 줄이는데 돈은 더 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뭐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노무현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사실 철수냐 안 철수냐 좀 또 이상한 사람이 생각이 정치적인 얘기를 들리네요. 근데 철수를 하느냐 전면적인 철수를 안 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고요. 줄이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줄이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지금의 육군 중심의 대북 억지 중심의 주한미군을 훨씬 더 기동 있게 공군과 해군으로 바꾸고 전략적인 변화다. 전략이 뭐냐면 네. 한반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빼다 쓸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느냐 하면은 미국은 이게 줄이는 게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뺀다는 식으로 그런 느낌을 줘서 겁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국이 옛날에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다가 미국이 보니까 한 2000년대쯤 되니까 부시가 보니까 한국 충분히 혼자 지킬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때는 미국이 우리한테 전작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기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자기 군대는 다른 데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근데 그때도 우리는 뭐냐면 주한미군을 함부로 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기지가 되잖아요. 네. 여기가 기지되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갈등이 생길 거라서
처음에 반대를 했고 나중에 신사협정처럼 된 게 뭐냐면 진짜 뺄 때는 한국하고 의논하겠다고 약간 미봉책으로 끝난 문제인데 네. 지금 그게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헤그세스도 모든 군부가 얘기하는 거는 대만의 유사시든 뭐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도 동원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냉전 이래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대규모 큰 허브 기지에 유달리 집착을 했거든요. 뭐 괌,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공군기지,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 요코스카, 한국의 평택, 군산 이런 게 뭐냐면은 대규모 기지라 그래서 아이언 마운틴이라고 강철산이라 그랬어요. 이런 게 마치 힘의 어떤 원천인 것처럼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군이 현대화되면서 미사일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 1만 마일을 날아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국 해군이 또 괄목할 만하게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기지의 유용성보다는 분산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해서 기동력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네. 한 군데 다 몰빵을 해서 넣는 식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관점을 바꾸자 이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보를 다 통합해 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이걸 사일로화돼 있다 그럽니다. 이쪽 미군 따로 저쪽 미군 따로. 네. 이렇게 해서 각기 있는 게 아니라 지휘체계도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뭘 좀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체 기지 네트워크를 좀 뭐랄까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바꾸자. 요 자체는 합리적인 거예요. 이 자체는 합리적인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의 전체 역사, 환경, 지리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집단 안보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여긴 다 분할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시스템에 안 맞는 거지 또. 근데 이걸 억지로 그냥 갈아엎겠다 하는 거구나. 거기에다가 안미경중 아까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80년대부터 아시아 태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지역이 된 데는 이 지역에 미중 대탕트라는 기본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베이징을 가서 마오쩌둥을 만나고 키신저가 노벨상을 타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미중 대탕트가 1980년대부터 아시아 태평양의 번영의 어떤 하나의 단초를 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깨고 안미경중 하지 말라 뭐 되면은 지난 한 40년 동안 이것이 인도 태평양 아시아에서의 이 황금의 시대가 여기서 그러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분할돼 있는 군사를 다 통합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은 뭐랄까 이게 이상주의도 아니고 그냥 미친 놈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게 우리 국민들 상당수 아직도 그 남북 관계에 기준한 걸로 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의 전략이라는 건 더 이상 한반도가 남북 관계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베네핏보다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비용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동맹의 근본을 누가 흔드느냐면 미국이 흔드는 거예요. 한미동맹의 근원은 한국전쟁이고 대북억지고 그렇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게 가치인데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 흔드느냐 하면 지금까지 미국을 이렇게 약하게 시킨 것은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들이다. 미국의 시장을 교란하고 그다음에 안보를 무임승차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이거 근본을 깨고 있고 군부는 아니 우리가 너 필요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아니라 너 좀 빼서 써야 되겠다. 너들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의 천병이 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 실용적으로 국익만 생각해서 당장 그만두라가 아니라 이제 따져야 됩니다. 우리도. 트럼프가 자기들이 불리하게 했으니 이제 새로 교정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산에 관세 내놔라. 분담금 내놔라 하자. 우리도. 그럼 우리 이익에 맞게 미국과 적어도 치열하게 협상해서 중간에서 만나야지 이 한미동맹이 우리 국익에 치명적 약점이 되는 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온 겁니다. 네, 붙여서 좀 여쭤보면은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진보 정권이 늘 등장을 하면
미국의 꽃놀이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역대 전보 정부라도 미국을 비판하거나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걸 다 알았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고 미국을 부인하면서 한국에서 표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진보 정부를 길들이는 방법은 한미동맹을 흔든다는 그것만 줘도 자정작용 알아서 잘한다. 자정작용이 내 거 다 내고. 네. 예. 그래서 꽃놀이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 역시 미국 정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대처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뭐냐면은 영향력 차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금 미국은 작아졌고 한국은 커졌다는 사실이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높은 자긍심과 자존감이 넘치는 아시아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우뚝 섰다는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일방주의는 항상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조지 부시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역풍을 맞이했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그게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세계 질서가 미국의 폭주하는 일방주의로부터 스스로 회복력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 이것도 조금 더 유념을 해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떤 중국을 포위 압박 견제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도 사실 경제적인 공급망은 계속 얽혀 있어서 상호 의존 체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관세를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 하더라도 이 공급망을 인위적이고 폭력적으로 조정해서 탈중국을 한다? 이것에 과연 어떤 국민들이 저는 뭐 음모론자들 빼놓고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중국이 국내 관광객 들어온 게 450만 명. 지금 5월까지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영업자들 지금 폐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만 참으세요. 아 진짜요. 이건 농담이 아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만 500만을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내수 아무리 진작해도 500만 명 소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이 올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 많이 갔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떤 명동과 남대문과 홍대 입구와 이런 데서 그하고 제가 공항철도를 요즘 타고 다니는데 앉으면은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그중에 절반이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한한령도 조금씩 풀리고 있고 그러면 올해 9월에 이제 천안문에서 전승절 행사가 있는 것 같고 거기 뭐 우리가 간다는 어떤 건 좀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미 시진핑은 거기에 참석하겠다고 정가를 넣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일본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때 한 번도 안 온 시진핑이 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가 아마 제가 보기엔 한한령이 풀리는 시점이 될 거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잘 요걸 차곡차곡 관리해서 우리가 미국 없이 살 수는 없다 하는 동맹주의자들은 있다 하더라도 와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관광 수입을 늘리는 데서 아 이게 중국하고 친하니까 나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윈윈하는 지점들을 만들고 실용적으로 헤쳐 나가면은 이 외교가 이렇게 어떤 윤석열 때 가치 외교보다 지금의 실용 외교가 왜 중요한가를 난 국민들이 알게 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의 그런 그 중국과의 협조적인 측면들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사이에 장애물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미국의 압박을 결기 있게 견뎌내야만 그렇죠. 그날이 오는 거지. 그날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전 정부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혹시라도 약속했다면 우리가 약간의 파열음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느리게 하겠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느리게 함께 당당하게입니다. 느리게는 트럼프는 계속 지금 목표물을 움직이고 날짜를 움직이고 요구사항을 움직여요. 저는 7월 8일 또 연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봐야 지켜보고. 된다.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가야 된다. 그렇죠. 가능한. 네.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억하시잖아요. 바이든 정부 올 때까지 트럼프 일기에서 시작했던 분담금을 안 했습니다. 바이든 바꾸자마자 1년이나 2년 뒤에 해가지고 우리가 10%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전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많은 미국의 우방국들, 일본, 멕시코, 호주,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EU 같은 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빼고 자유무역 수호 연대 같은 걸 만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한미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한미일이 FTA를 한미일이 세계 제조업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 한중일이요. 한중일. 한중일 FTA입니다. 네. 한중일이 전 세계 제조업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먼저 하면 오해받겠지만 한일하고 연결시키고 한중일이 연결시켜서 함께 대응하면 미국의 보호주의는 성공 못합니다. 세 번째가 당당하게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10위권,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5위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있는 이 대통령은 조금 강하게 미국에 버텨야 된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